오늘 준비한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에요.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로 다뤘던 사건이기도 하고 국내 유튜버분들도 한 번쯤은 다뤄보셨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스터리하고 정말 물음표 투성인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가족이 실종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거래요. 차라리 죽었다라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보내줄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렇게 희망을 잡았다가 또 절망했다가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사건 속의 가족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엄마와 아내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너무 참담하죠. 사건이 발생한 지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범인의 윤곽은커녕 실종된 사람의 시신조차 발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2002년 2월 8일이었어요. 이날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던 35세의 여성 윤남희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휴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도 사고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시장에 들러요. 근데 마침 또 친정 식구들이 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언니를 불러서 함께 그날 장을 봤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같이 마사지샵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때까지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윤남희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내서 막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전화를 끊었는데 윤 씨가 굉장히 곤란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언니 어떡하지?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마사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일 있으면 먼저 가봐 괜찮아 이러면서 동생을 보냈다고 해요. 당시에 윤 씨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이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그날 받았던 전화도 이제 윤 씨에게 구매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어느 고객이 걸어왔던 전화였던 거죠. 두 사람은 그 길로 헤어졌어요. 각자 이제 스케줄이 생겼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약간 계획이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뭘 하지? 하다가 아들 머리를 좀 잘라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픽업을 해서 미용실에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아이의 머리를 자르고 다시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오후 4시 50분경에 윤 씨가 회사 선배랑 통화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날 저녁에 동료들끼리 회식이 있었대요. 근데 윤 씨한테 상담 문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회식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윤 씨의 남편이 그날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아내가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귀가가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는지 뭐 아니면 본인이 직접 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꺼져 있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 이제 탁자 위에 적혀 있었던 아내의 직장 동료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미 약간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아니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어린 아들 둔 여직원을 지금까지 집에 안 보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따져 물었던 거죠. 근데 이 동료가 하는 말이 오늘 남희 씨 회식 자리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불길하죠. 결국 남편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밤을 새서 아내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날이 밝을 때까지도 윤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 사실을 처형에게 알렸고요. 인근 파출소로 가서 윤 씨의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요, 윤 씨의 휴대폰 기록을 먼저 추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실종 당일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날 윤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있어요. 2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의문스러운 거는 이 번호가 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번호라는 거예요.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수원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KT 서수원 전화국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언니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날 나랑 같이 있었는데 고객 전화를 좀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 증언을 토대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그날 윤 씨에게 자동차 구매 상담을 의뢰했었던 고객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간대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 그리고 윤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회사 선배에게 회식 참여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한 그 전화가 윤 씨가 걸었던 마지막 통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윤 씨의 휴대폰은 꺼져요. 그런데 3시간 뒤에, 아주 잠깐이긴 했는데 윤 씨의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 휴대폰을 켠 사람이 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켜지고 나서 직후에 이 윤 씨의 휴대전화로 사채업자 2곳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던 업체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 윤 씨 카드 있죠. 그 카드로 카드깡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법 대출을 문의했다는 거죠.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누구인지, 왜 윤 씨의 카드로 대출을 문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남성이 사채업자에게 카드깡을 문의한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실종 당일 밤 10시 30분에 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현금 지급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윤 씨의 은행 계좌에 있었던 돈이 휙 빠져나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윤 씨가 남편 카드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에서도 돈이 인출이 된 거예요. 총 230만 원이 인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CCTV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빼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금액만 알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용의자는 현금을 인출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윤 씨의 카드를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처럼 보여요. 10시 54분경에 망포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요. 윤 씨 남편의 카드로 2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주유소에 있었던 직원들의 기억이 되게 불분명했고 이 주유소도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용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죠? 이제부터는 윤 씨의 계좌 행적에 따라서 실종 당일의 상황을 추정을 해볼게요. 4시 50분에 그 회사 선배하고 통화를 하고 윤 씨의 휴대폰이 꺼졌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전원이 들어온 시간이 7시 반이었거든요. 아마도 윤남희 씨가 이 사이를 틈타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가해자가 윤 씨의 휴대폰을 빼앗았을 거고 어딘가에 가둬놓은 뒤에 신용카드를 갈취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딘가에 가두지 않았다면 최소한 1명 이상의 공범이 더 있어서 한 사람이 카드에서 돈을 빼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윤 씨를 어딘가에서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빼앗은 휴대폰으로 카드깡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직접 돈을 빼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계획을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협박을 했거나 고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종 당일 저녁부터 돈이 인출된 것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서서 시간순으로 포착된 정황들만 봐도 용의자의 목적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면 비밀번호를 알아낸 그 시점, 그리고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그 순간부터 이 용의자에게는 윤 씨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아마도 그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이상한 게 밤 10시 30분에 돈을 처음 인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시 54분에 그 주유소에서 3km나 떨어진 곳에서 2만 원을 주유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뽑았던 이 편의점이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유턴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는 범인에게 있어서 시신유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2만 원만 주유했다는 것도 사실은 멀리 도망을 치자, 멀리 도주를 하자라는 목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도주가 목적이었다면 더 많이 주유를 했겠죠. 이미 2만 원만 넣어도 충분하다, 2만 원만 넣어도 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그 위치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요. 범인은 실종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뽑아가요.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2월 9일 오후 12시 15분에 남수원 지점의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윤 씨의 카드로 총 280만 원이 추가로 인출이 된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도합 500만 원을
갈취한 거죠. 도대체 누굴까요? 자, 근데 여기서 범인의 꼬리가 잡힙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곳이 은행이라 그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이 은행 안에는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윤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당시에 찍힌 사진이에요. 2월 9일 오전 11시 15분이라고 돼 있네요. 키는 약 170에서 175 정도 되는 키였고요. 이마가 되게 넓었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 그리고 체격은 좀 말랐고요. 코를 보시면 되게 뾰족한 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카드깡을 시도한 남성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윤 씨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요. 동원 가능한 수사 인력을 모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를 내걸어요. 이제 이 남자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벌어졌냐면 이 CCTV 속에 있는 남성, 그러니까 용의자로 수배된 이 남자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 나 피해자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승합차로 태워다주고 돈을 받는 불법 승합차 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름방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심부름 이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모텔에 온 손님이 돈을 좀 찾아다 달라고 하니까 심부름 좀 해라, 좀 갔다 와라 라고 사장이 전화를 했던 거죠. 남성은 곧바로 그 손님이 있는 호실로 갔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에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문을 다 열어주질 않고 요만큼만 열어서 그냥 카드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자, 그러면 윤남희 씨의 카드를 그 모텔에 있던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CCTV 속의 이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심부름을 시킨 남성의 키는 눈에 띄게 작았고요. 행색도 아주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전형적인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찰이 그 진술을 토대로 이 모텔에서 돈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시킨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그 와중에 자수를 했던 그 남성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당일 알리바이 행적도 철저히 조사를 해요. 그 결과 이 남성은 윤 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인 그리고 목격자가 확보가 돼서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모텔에서 돈 심부름을 시켰던 그 손님이라는 남성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CCTV 속 이 남성의 진술을 제외하면 사실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혹시 전과자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7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3인조 강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범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혐의나 접점,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2월 15일에 용의자가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윤남희 씨의 카드로 카드깡을 시도했다는 게 밝혀져요. 2번이나 시도해요. 이번에도 역시. 그리고 그 다음날 윤남희 씨의 휴대폰이 한 번 더 켜집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중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발신지가 수원에서 안산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산 인근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혔거든요. 자, 곧바로 경찰 병력이 투입됩니다. 당시에 경찰은 그 기지국 반경인 그 건건동 야산의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있었던 민가까지 다 뒤졌대요. 거기 사는 사람들 인적까지 다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저수지 수색까지 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윤 씨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인 2002년 3월에 윤 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윤 씨의 승용차가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된 차량의 모습이에요. 차량의 뒷바퀴가 바람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윤 씨가 그날 언니를 만나서 장을 볼 때 샀었던 물품 그리고 소지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혈흔이라던가 별다른 흔적은 없었는데 딱 하나 없어진 게 있었어요. 이게 남편이 발견을 했거든요. 뭐였냐면 룸미러 위에 있었던 확대 룸미러였어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과거에 이제 속도 위반으로 찍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발견된 후에, 안산에서 발견된 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는 확대 룸미러가 없습니다. 자, 수사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범인이 지문을 비롯한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을 염려해서 떼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범인이 초범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차량 처리범들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남겨지는 게 차 안에서 룸미러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 안은 룸미러가 떨어져 나간 거를 제외하면은 비교적 깔끔했고 혈흔 혹은 좌석을 쥐어 뜯거나 긁거나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범인이 윤 씨를 해쳤다면 그 장소는 이 차 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버렸잖아요. 버린 것으로 봤을 때 이동수단도 따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윤 씨의 차 트렁크 안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주 중요한 물건을 하나 발견을 해요. 윤 씨의 수첩이었거든요. 업무 수첩이었는데 그 업무 수첩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던 거예요. 보통 윤 씨가 내용을 적을 때 시간 순으로 적는데요. 근데 맨 마지막에 홍기찬, 서수원 전화국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서수원 전화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 씨가 언니하고 있을 때 고객한테 전화 왔었잖아요. 그때 전화를 걸어왔었던 그 공중전화가 위치한 곳이 서수원 전화국 앞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경찰이 예상했었던 게 있었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상담을 의뢰한 고객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는 점이 확실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고객의 이름은 홍기찬이었겠죠. 본인을 홍기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윤 씨가 적었을 거예요. 자, 경찰이 이 메모 하나를 가지고 당시에 경기 남부에 거주하던 홍기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데 실패해요. 당연히 가명을 사용했겠죠. 아마 가명을 정할 때도 실제 자기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들 중에서 이름을 골랐을 거예요. 이 사건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당시에 유명한 프로파일러들이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윤 씨의 신변에 대한 건데 안타깝게도 실종 직후부터 지금까지 윤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생각도 그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정리를 했을 때 실종 당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잖아요. 그 구매 상담을 의뢰했었던 그 고객이 이미 윤 씨를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 씨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자신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을 홍보를 했었고요. 윤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범인이 윤 씨의 이런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접근했던 일방적인 면식범이었을 거예요. 애초에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부터가 초범도 아니고 우발적 범행도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이 2000년대 경기 남부 일대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운영하는 불법 승합차 기사를 상대로 심부름을 시킨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쪽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돈 심부름 시키는 거, 모텔이나 술집에서 노름하는 곳에서 돈 심부름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건 아닐 거예요.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납치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내걸었어요. 근데 실제로 2002년 당시에 현상금 액수가 700만 원이 최대였거든요. 근데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30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으로 현상금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만큼 범인을 꼭 검거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사건은 현재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상태고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경찰을 포함한 전문가들은요, 윤 씨가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고, 경찰은 그녀의 시신이 어딘가에 유기돼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결혼 5년 만에 얻은 아들은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엄마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윤 씨의 아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윤 씨 실종 사건 방영분을 DVD로 떠달라고 부탁을 했었대요. 이 부분이 너무 슬펐어요. 22개월의 엄마를 잃었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기사, 방송 등의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분이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간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가족들에게 생사 여부라도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종 사건이 이래서 더 잔인하고 슬픈 사건인 것 같아요. 범인은 이제 흔적도 없는 그 몇 푼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은 그냥 다 잊었다는 듯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겠지만 가족의 흔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아픔을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제가 희망적인 말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준비한 윤남희 씨 실종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혹시 아드님이 보고 계신다면 꼭 힘내시고 엄마에게 아드님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